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병법사 제122부 제2의 원균 명예도덕 진린의 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1598년 2월 명예수군도독 진린이 5천여 명의 병력과 함께 수백 척의 함선을 이끌고 조선의 당진포에 당도를 하게 됩니다. 이후 명예도독 진린은 조선의 통제에서 이순신하고 합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조명연합군은 육지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연합전선을 구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수군 전력은 이제 훨씬 증강되게 됩니다. 명량해전 이후로도 줄곧 전력상 열세에 몰려있던 이순신 입장에서는 명예 대규모 수군 참전이 정말 반길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이거를 또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었는데 왜 그랬냐? 바로 명예 수군도독 진린이 인성에 상당히 심각한 결함이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진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진린은 광동성 출신으로 일찌감치 도적들을 소탕하는 데 있어서 큰 공을 세워가지고 장수로서 그 능력을 인정받은 인물이었어요. 참고로 중국에서 도적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하고는 이게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요. 거의 반군 집단에 가까운 그런 세력들이었는데 나름 이런 면모에서 이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 인물이었죠. 하지만 진린은 일단 성격 자체가 참 문제가 많았는데 심성이 모지고 잔인한 데다가 이에 재물까지 밝힌다는 치명적인 요소가 결합돼가지고 그야말로 군계 일학의 성격 판타자가 되었다는 거죠. 마치 삼국지로 비유를 하자면은 손권 밑에 있었던 반장하고 좀 유사한 스타일의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탄핵을 받고 관직을 빼앗긴 전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즉, 장수로서의 능력 자체는 좋았는데 이게 성격에는 문제가 정말 많아가지고 명예 조정에서도 진리에 대해서 뭐라고 이제 평가를 내리냐면은 재능은 아까운데 이게 좀 너무 성격에 문제가 있으니까 좀 요직에 앉히기는 거시기하다. 좀 그런 분위기였다라고 해요. 그런 진린이 어쨌든 간에 능력을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수군을 이끌고서 조선에 파병이 되었습니다. 사실 꼭 진린이 아니더라도 조선에 파병 온 장수들은 굉장히 고압적이거나 아나무인인 경우가 많았어요. 사실 이거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 장군들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맥아더 장군이 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사실 뭐 맥아더 장군은 자기 나라 미국 대통령한테도 껄렁껄렁한 사람이니까 뭐 한국에 와가지고 겸손하게 행동할 리는 없겠죠. 아무튼 간에 이제 당시 파병 왔던 명예 장군들도 그런 경우가 좀 많았다는 거예요. 진린의 부하들은 하여튼 자기 장군을 닮아가지고 그런지 정말 포악하기로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은 조선의 수령들을 함부로 구타하거나 능욕하는 일이 허다했다라고 해요. 이에 조선의 영의정 류성룡이 직접 나서서 진린 부하들의 만행을 만류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영의정인 류성룡이 나서서 말려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정말 진린의 부하들의 악명은 엄청났다라는 거죠. 완전 막가파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성질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진린이 하필 또 성격이 꼬장꼬장하기로 유명한 이순신과 협동작전을 해야 된다. 이거 정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뭐 전례가 있잖아요. 이순신하고 원균 사이의 불화. 그렇게 해서 칠천량 해전이라는 엄청난 대참사가 발생을 하게 됐는데 당연히 이 부분을 조선 조정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의정 류성룡은 또 이순신의 성격을 잘 아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분명 진린이 이순신하고 만나면은 예전에 원균과 이순신이 그랬던 것처럼 노상, 충돌하면서 횡포를 부릴 게 분명한데 이순신의 성정상 진린의 횡포를 곱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자, 그러면서 만약에 이번에도 또 예전과 같은 그런 불화가 다시 발생한다면은 조선 수군은 참패할 것이 또 분명한 건데 이거 정말 큰 문제가 아니냐 하면서 우려를 표명했고 뭐 주변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다 같이 이제 근심 걱정을 하게 됐다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징비록에 나와 있는 이상의 내용을 한번 같이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진린의 군사가 수령을 때리고 함부로 욕을 하며 찰방 이상규의 목에 새끼줄을 매어 끌고 다녀서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 역관을 시켜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진린의 부하들이 일반 민간인들한테 횡포를 부리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수령들한테도, 관리들한테도 이런 횡포를 부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봤던 영의정 유성룡이 가서 뜯어 말렸는데 이것조차 먹히지 않았다는 거죠. 나는 같이 앉아있던 제신들을 보고 아깝게도 이순신의 군사가 장차 패전하겠구나. 진린과 같이 군중에 있으면 행동이 제지당하고 의견이 서로 어긋나서 분명히 장수의 권한을 빼앗기고 군사들은 함부로 학대당할 것이다. 즉 이순신하고 진린이 같이 있으면은 이거 충돌이 일어날 게 100% 뻔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보면요. 이것을 제지하면 화를 더 낼 것이고, 그러니까 이순신의 성격상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분명히 이순신이 진린한테 들이받을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은 진린도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똑같이 맞대응을 하겠죠. 그대로 두면 한정이 없을 테니 이순신의 군사가 어찌 패전하지 않을 수 있겠소. 뭔가 7천량의 데자뷰가 느껴진다는 거죠. 하니 여러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면서 서로 탄식만 할 따름이었다. 그러니까 같이 있었던 고관들도 이거 딱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 다들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굳이 뾰족한 수가 있다면은 제발 이순신이 그냥 차라리 원래 성격을 좀 죽이고 한 수 굽혀서 들어가 주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유일한 현실적인 방안인데 이순신의 성격상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서 다들 마땅한 방책이 없어서 지금 탄식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요. 통제사 이순신은 조선 조정의 걱정과는 다르게 진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성대하게 환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직접 사냥을 해갖고 온 온갖 짐승 고기와 또 채취했던 해산물, 그리고 맛 좋은 술 등을 장만해가지고 정말 푸짐하게 한상 차렸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순신은 진린의 배가 자신의 진영에 당도하자 의전을 갖추고 최대한 멀리까지 나가서 직접 영접을 하는 평소 이순신답지 않는 상당히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진린도 이순신에 대해서 대강 얘기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성격이 보통 꼬장꼬장한 게 아니다더라. 그래서 군 선배였던 원균하고 불화도 굉장히 심했고 그것 때문에 뭔가 흑역사도 발생을 했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대강은 들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린도 나름 긴장을 하고 왔겠죠. 과연 어떤 사람이길래 그런 이제 소문이 자자하냐. 근데 정말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순신으로부터 온갖 환대를 받으니까 진린도 좀 놀랐을 거예요. 이거 내가 듣던 거랑 얘기가 많이 다른데? 그러면서 진린이 매우 감격해가지고 이순신에 대해서 엄청난 호감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 기본을 좀 알겠는 게 뭐냐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군 생활을 했을 때 작전과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제 작전 과장님이 교체가 됐어요. 기존에 계셨던 분이 육군식으로 따지면 연대장이에요. 공군에선 전대장이라고 하는데 전대장으로 승진을 하시고 새롭게 이제 중령 한 분이 과정을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사관학교 출신 분들 말에 따르면은 별명이 매드독이었대요. 정말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걸핏하면은 뭐 조인트 까고 잿더리 집어 던지고 그러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작전과 사람들이 다들 공포에 떨었거든요.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왜냐면은 전임 작전 과장님은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런 매드독이 오니까 우리 난리 났다라고 생각했는데 듣던 소문하고 다르게 굉장히 또 오셔가지고 신사적으로 잘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중간에 성격이 좀 많이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언젠가 회식 자리에서 작전과장님이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왕년에 자기가 매드독을 굴렸던 거 맞고 그 시절엔 정말 자기도 막합하러 나갔던 적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성격을 많이 고쳐가지고 더 이상 안 그런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점 때문에 듣던 거하고 많이 다르네 하고서 많이 또 이제 그런 점으로 인해서 새로 오신 작전 과장님에게 호감을 느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진린도 좀 비슷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순신의 파격적인 행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 후 이순신은 한 무리의 일본군 선단을 격파하는 전과를 올리게 돼요. 그리고 이때 이순신은 일본군 수급 40여 급을 참액을 했는데 이것을 전부 다 진린한테 보내가지고 진린의 공으로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거냐면은 사실 해전에서는 적의 수급을 취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물에 빠진 시신들을 건져 올려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 한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더군다나 이순신은
전투가 벌어지면은 전투에 집중하도록 항상 주문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베는 것을 굉장히 이제 경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순신한테 있어서 수급 40급은 아마 정말 천금 같은 것일 텐데 확보한 게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군다나 자신의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결정적인 증거물인데 이거를 스스럼 없이 아낌없이 진인한테 그냥 무상으로 준다. 진인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말 입이 쩍 벌어지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전공 양보로 인해서 진리는 무척 기뻐하게 됐으며 이후 이순신을 진심으로 존경해서 모든 일을 이순신하고 상의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였냐면은 행차길을 나갈 때도 이순신이 탄 가마하고 자기가 탄 가마가 나란히 다녔고 절대 자신이 탄 가마가 이순신의 가마보다 앞서지 않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 한번 생각해보면은 같은 수군 사령관이라고 해도 진리는 삼국의 장수잖아요. 그러니까 의전서열상 진린이 위인 게 맞아요. 그러니 진린이 원래 앞서 나가야 되는데 일부러 자기가 이순신하고 의전서열을 맞춰줬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해준 거죠. 그 정도로 진린이 진심으로 판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순신은 진린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에게 대대적인 사냥과 고기잡이를 시켜 사슴, 돼지, 해산물 등을 많이 잡아왔으며 성대하게 술잔치 준비를 갖추고 그를 기다렸다. 진린의 배가 바다에서 들어오자 이순신은 군대의 의식을 갖추고 멀리 나가서 영접했으며 도착하자 그의 군사들을 풍성하게 대접하니 제장 이하의 군사들이 흠뻑 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사졸들이 서로 전하여 말하기를 과연 훌륭한 장수다 하였고 진린도 마음이 흐뭇해졌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진린도 이순신에 대해서 대강 소문을 들었으니까 경계하는 마음을 갖고 왔을 텐데 정말 예상치 못한 환대를 받으니까 이거 듣던 거하고 많이 다른 것 같은데 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이제 풀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순신이 진린의 마음을 푸는데 집중을 했다라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잠시 후에 적군의 배가 근방의 섬을 침범하자 이순신이 군사를 보내 패배시키고 적군의 머리 40개를 베어 모두 진린에게 주어 그의 공으로 하도록 했다. 심지어 전공 양보까지 했어요. 다만 여기서는 이순신의 나름의 계산이 있었는데 사실 이순신하고 선조 사이에 그 불편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순신이 너무 과도하게 전공을 세우니까 선조가 이순신을 극도로 경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순신의 그런 정무적인 판단도 있었을 거예요. 어차피 나는 진짜 실전에서 일본군을 격파하는 게 내 사명이니까 차라리 전공을 진린에게 양보함으로써 진린의 환심도 사고 또 국왕인 선조의 의심도 거두게 하고 그렇게 하면 1타 2피 아니냐, 그런 나름의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했던 모양입니다. 자, 아무튼 진린은 기대보다 과분한 대우에 더욱 기뻐했다. 이로부터 모든 일을 죄다 이순신에게 물었으며 나갈 때는 이순신과 교자를 나란히 타고 다녔고 감히 앞서 나가지 않았다 라고 할 정도로 진린이 이순신에게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아마 이순신은 지난번 원균과의 불화와 또 두 번째 백의종군 사건을 통해서 나름의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건데 이순신하고 원균 사이의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1차적으로 원균이 잘못한 게 맞죠, 당연히. 맞는데 제가 뭐 이순신이 문제가 있다, 이순신이 잘못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좀 아쉬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관계도 사실 사회생활의 일부잖아요. 나만 잘한다고 해서 꼭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나 원균 같은 그런 소인배하고 같이 일을 할 때는 소인배의 원하는 사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순신도 이걸 통해서 나름의 교훈을 얻었던 것 같아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 아무리 성격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일단 최대한 비율을 맞춰두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라고 판단을 했던 모양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는 원균처럼 단순히 군 선배 정도가 아니라 삼국의 장수잖아요. 그러니 진린의 원한을 사게 되면은 이거는 원균과의 불화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순신은 최대한 진린의 환심을 사서 그를 확실하게 자기 편으로 하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충격 반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원균이 진린보다 더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래서 이순신이 진린까지는 참아줘도 원규는 도저히 못 참아준다. 그래서 그랬던 거 아니냐. 뭐 하여튼 그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하여간에 이 작전은 매우 주요해서 이후 진리는 사실상 군의 통제권을 이순신에게 양보를 해주게 됩니다. 이제 진린의 부하들은 더 이상 민가의 행패를 부리지 못했으며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순신에 의해서 그 무시무시한 이순신에 의해서 군율로 처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진리는 선조에게 글을 올려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통제사 이순신이야말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재능이 있으며 국군을 만회시킬 공로가 있는 인물이라고 추켜 세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선조한테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 진린이 이순신에게 간복한 것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겠죠. 다만 진린이 선조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엄격하게 말해서 이순신한테는 뭔가 좀 마이너스가 될 확률도 상당히 있어요. 왜냐면 선조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니 그 까다롭기를 소문난 진린조차도 저런 말을 할 정도면은 이거 이순신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역효과가 나올 수 있는 우려도 좀 있기는 있죠. 자, 아무튼 1598년 9월 조명연합군의 설어군이 고니시가 주둔하고 있는 순천 외성을 노리고 출진을 하게 됩니다. 설어군은 명예제독 유정이 이끄는 약 3만 2천여 명의 병력과 도원수 권율이 이끄는 약 1만여 명의 조선군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도합해서 4만에 가까운 병력이 순천 외성으로 진군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 사로병진이잖아요. 설어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수군. 여기에 조선의 통제사 이순신과 명예도덕 진린이 이끄는 대규모 연합함대가 합류를 하게 되면서 순천 외성은 육지는 물론이거니와 바다에서까지 조명연합군에게 포위를 당해가지고 고립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순천 외성은 가장 최서방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적의 공격을 받기 쉬운 위치인데 지금 여기를 조명연합군이 육지와 바다를 통해서 완전히 둘러싸서 포위 공격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설어군의 목표인 순천 외성은 사실 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여수반도 끝자락에 축조된 요새로 서문이 있는 쪽만 육로로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동쪽, 북쪽, 남쪽 3면이 모두 바다에 접해 있었다는 거죠. 사천 외성하고 기본적으로 구조가 비슷해요. 순천 외성은 우키다군과 도도군이 축성을 한 다음에 고니시군에게 인계를 했고 고니시는 약 1만 4천여 명의 병력으로 순천 외성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가로 고니시는 남해도에 주둔하고 있는 자신의 사위 쓰시마 도주였죠. 소 요시토시를 통해서 사천 외성과 연계 작전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순천 외성 북쪽에 500여 척의 함대를 정박시켜가지고 해상 방면의 방어 또한 빈틈없이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딱 봐도 만만치 않은 성이에요. 이처럼 순천 외성이 공략하기 까다로운 난공불락의 요새이다 보니까 설어군의 총지휘를 맡은 유정은 이거 힘으로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래서 계책으로 해결을 하자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명예제독 유정이 명제국에서 용장으로 상당히 소문이 자자했던 인물인데 사실 이 사람의 행보를 보면은 오히려 용장이라기보다는 지장이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자, 이 유정이 생각한 책략이 무엇이냐? 사실 과거에 이여성이 평양탈환전에서 한번 써먹은 바 있었던 작전이었습니다. 바로 거짓회담이었죠. 고니시는 계속해서 조명연합군하고 화친은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화친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명예제독 유정은 이러한 점을 10분 활용해서 고니시의 회담 제안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를 회담장으로 유인해서 전격적으로 제거를 하자라는 거죠. 이미 한번 써먹었던 작전이지만 한번 또 쓰려고 하는 거예요.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정은 군사를 각진에 머물러 두고 자기는 여러 장수와 더불어 순천을 정탐하는데 배신, 반신, 원수, 본도, 방어사 등이 따랐다. 그래서 조선군 장수들하고 같이 이제 순천 일대를 정탐을 한 거죠. 이튿날 부유진에 이르러 행정과 통하여 날짜를 약속하여 강화하자 하니 행장이 대답하기를 명조의 대인께서 하방에 왕림하셨으니 마땅히 청을 설치하고 좋은 날을 점쳐서 명약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운운하였다.
그러니까 고니 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 화친을 주장했던 인물이었고, 또 이때 당시에도 명측 장수들한테 정말 뺀질나게 이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어차피 뭐 조선 측 장수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니까 그냥 명 쪽에다 자꾸 이제 줄을 대려고 했던 거죠. 이어서 보면요. 제독이 오는 20일에 다시 와서 만나서 약속하자고 대답하고 그날로 돌아왔다. 그래서 9월 20일에 회담을 갖기로 서로 조인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 이때 행장 외교의 진은 성이 이미 높고 견고하며 해자는 또 깊고 험한 데다가 밖에서 채책을 설치하여 형세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끌어내는 계교를 썼다. 즉 정말로 강화회담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전에 이여성이 한번 써본 바 있었던 그런 거짓 회담 유인 작전을 한 번 더 쓰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9월 20일이 됐습니다. 명의제독 유정은 고니씨가 제안한 회담에 응하는 척을 해요. 그래서 안전한 퇴군로 확보에 고심하고 있었던 고니씨는 일단 상황이 급하니까 유정이 순순히 회담을 승낙하자 이를 믿고서 회담장인 고순천이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예제독 유정은 회담장 근처에 복병을 설치를 해두고 고니씨를 사로잡을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고니씨는 회담장으로의 발길을 서둘렀으며 이제 조만간 고니씨 운명은 또다시 경각에 달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과연 고니씨는 이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서로군은 순천외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